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측에게 준 뇌물 액수를 86억으로 가늠했는데요. 삼성이 정유라 씨를 위해서 준 말 3필 다 합쳐서 34억이 넘는 말 구입액도 뇌물로 쳤습니다. 뇌물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렵습니다. 2심에서 50억이 안 넘었던 뇌물액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났던 이재용 부회장, 3심은 50억을 훌쩍 넘겼으니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쓴 모습은 그야말로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대통령 권력을 쥔 박근혜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허수아비 총수였다, 그래서 불법을 몰랐다 등의 논리까지 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감옥에 가면 삼성이 위태롭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법과 국민 앞에 이 같은 사술이 통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한때 최고 권력자 박근혜 최순실 씨도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확정보다 못한 파기환송 조치를 당했습니다. 대법원 이야기는 요컨대 죄가 많은데 왜 병 앞에서 형량을 매기느냐, 그러지 말고 범죄를 따로따로 판결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고 정치 권력, 최고 자본 권력도 법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 등 법에 근거해서 판결하고 기소하는 기관의 도덕적, 법적 책임감은 매우 큽니다. 내 권력이 법리에 합치되는지, 혹시 과잉되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판결로 법치주의로 수렴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 제 궤도 위에 올라선 것일까요? 끊임없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기의 그 판결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최종심 결과, 주진우 기자 초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순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시죠. 여기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도 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일부 비판 여론에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유시민 이사장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첫 번째 인사청문 대상이었는데요. 장관 청문회 1기 출신으로서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상태로 장관 임명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최초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은 나도 여론이 반대했던 장관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감정이입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심지어는 유아무개가 입 닫고 있는 걸 보니 조국은 끝났다. 이런 보도들도 많더라고요. 문제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직접 지금까지. 개입하여. 예.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리라고 봐요. 자진 사퇴. 예.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될 일이 하나라도 나오면.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바보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 조국 보거든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불법 행위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이 잘 감춰서가 아니고 예. 그런 발상을 안 하는 그런 게 사람이에요. 잘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발상을 안 그래서 하는 이제 사람이라. 인질극으로 가는 건데 가족 인질극으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여당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언론이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문서 파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다. 유출자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전에 그 누구도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한 과정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그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과정에서 부산대 노한중 교수의 개인 PC가 압수가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문서 파일 제목까지 내용까지 특정 언론에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번에는 오늘 오전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몰려와서 선거법 날치기는 안 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나라가 민주당의 나라냐, 여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다, 어디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목청을 높였고 장제원 같은 당 의원 역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고성이 오갔던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표결 결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9분 중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되지? 의사일정 제1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오늘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최종심이 열렸는데요. 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 사람의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다시 2심 재판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디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최종심 판결 주문 중 일부 들어보시죠. 피고인 최서원과 박산진 사이에서 2015년 11월 15일경에는 살 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들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앞서 들으신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연일 논란입니다. 이런 와중에 소설가 조정래 씨까지 그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됐는데요. 이유인 즉슨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교수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그린 소설 아리랑의 주요 장면을 직접 지목하면서 있을 수 없는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이 조작된 사실의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영훈 전 교수 비판에 대해서 소설가 조정래 씨는 이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고 현장 취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관념에 사로잡힌 자의 친일파인 민족 반역자가 하는 소리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저는 1992년, 1993년에 걸쳐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사할린에 가면은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 말씀이 반찬은 닭광이라고 하는 단무지 2쪽, 그리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다시마로 끓인 된장국, 그것만 먹이고 나서 두들겨 패고, 일 안 한다고 패고, 그래서 병들면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에다 집어서 던져서 죽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도망을 가면은 그것도 탄광인데, 그리고 이제 비행장 닦고 한 것인데, 도망가면 잡아다가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까마귀가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노무자들이 무서워서 도망 못 가지요.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했는데, 그 증언한 자들이 살아있는데 왜 있다 이 소리를 합니까? 이영훈 교수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을 자존심을 훼손하면은 이건 감방에 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국환 씨의 눈물 실은 은하철도 999입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열차 다시 달리게 됐어요. 기적 소리에 눈물마저 메마르고 찬바람에 별빛마저 흐느끼네. 엄마 사랑 찾는 그리움에 무정한 기차로 흐느껴오네. 말 좀 해다오 은하철도야, 내 갈 곳이 어디냐. 말 좀 해다오 은하철도야, 은하철도야. 네, 김국환 씨의 은하철도 999. 네, 이 노래 말고 또 정식 주제곡이 있었죠. 어떤 버전을 들어도 은하철도 999는 김국환 씨 노래여야 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7577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오늘은 경술국치일입니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8월 29일이 바로 경술국치일입니다. 1910년이었죠. 네, 일제가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령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국치일이에요. 정말 나라가 부끄러워지는 날인데요. 자, 경술국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권주현님,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다시 재정비한다면 국민들은 삼성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상당수는 삼성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예, 삼성이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서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예, 자, 이연희하우스님, 실로폰 찾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요. 누가 이거 가져간 거예요? 어디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예? 성공예감팀에서 잠시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이 시간에 얼마나 기묘하게 쓰는 건데 말이죠. 자, 그레이님, 참 철학적인 만화, 은하철도 999. 이게 일본 만화라는 게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만화 만들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정말 좋은 만화들이 많았어요. 일본 만화 중에서. 예. 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어서 소행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사고나 작업 등 상황이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초정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삼락부터 5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는 산내분기점 부근과 통영 방향 비룡분기점 부근에서 모두 작업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수도권 남사에서 오산까지 5km간이 밀리는데요. 이 구간 사고 났던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 수원에서 죽전 휴게소까지나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는 10km로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조암 부근의 정체를 시작으로 송산 휴게소 부근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서초대로 서초역에서 서리풀 터널 사이 양방향 다 집회로 인해서 하위 차로가 차단되고 있어서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국정농단 최종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세 사람의 최종심 결과와 판결의 의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민 라이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분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국이 암울한데, 네, 기쁘게 봤습니다. 예, 네. 기쁘게 보셨어요. 네, 예. 촛불혁명이 예. 촛불을 든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확인시켜준 역사적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판결의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번 판결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을 부당하게 승계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법원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승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삼성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줬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이고 네.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200억 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형이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별 의미가 없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2월 17일 날 구속됐다가 네네네.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예.
풀려났는데 그때 뇌물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네. 말 세필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다. 정영식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2심 판결에서 승계도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말 구입비 34억 원도 뇌물이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도 뇌물이다. 뇌물 액수는 50억 원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뇌물을 박근혜 최순실한테 왜 줬냐. 정유라한테 왜 말을 사줬냐. 네. 삼성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승계 작업이란 용어가 네.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알고 대법원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용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처음으로 적시됐어요. 이 한동훈 당시 그 수사팀장이 만든 말인데 지금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있죠. 그렇죠. 이재용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 전체 지배권 확립을 위해서 이런 계획하는 과정이다. 승계를 위한 과정이다.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이 내용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승계 작업이 확정됐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 사건도 이 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이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사기 합병이었다. 이런 내용이 다 승계 때문이었다. 지금 그 사안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이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턱밑까지 왔어요. 턱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승계를 위한 로비였다, 승계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게 확정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죄송합니다. 구속행 열차 티켓을 받아주었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최악의 판결이다. 오늘 판결이. 네, 다른 사람들이 여러 표현을 하곤 했는데 법원과 검찰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그러는데 억소리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최악의 판결. 이게 앞으로 또 있게 될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회계, 분식 회계 이 건도 이제 아무래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오늘 판결만으로도 이 감옥행위 불가피해 보이는데 형량이 상당해지겠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삼성 박근혜 최순실 특검팀, 국정농단 특검팀이 쌈밭 수사팀하고 지금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팀인데 이 팀이 지금 1차전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면서 후반전은 거의 그냥 슬슬 정리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횡령 액수가 늘어나면서 법정형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 5년입니다. 이게 감경하고 판사가 어떻게 깎아주려고 노력하더라도 이 5년을 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1년을 채 못 살았거든요. 2017년 2월 17일에 감옥에 갔다 2심에서 2018년 2월 5일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4년 이상은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 살았던 거는 빼줍니까? 네, 조금 빼줘야죠. 인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알겠습니다. 한 11개월 정도, 11개월 정도는 산 걸로 치고. 자, 그러면 4년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를 통해서 4조 원 넘는 부당이득을 이재용 개인이 봤어요. 그리고 4조 원 넘는 그 손실은 기업이 떠안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도 수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내용은 수년, 10년이 넘는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 격리되는 그런 통지표를 지금 받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랫동안 감옥 생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인데요.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의 경영 그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요새 좀 안 좋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맹렬하게 경영 일선에서 뛰고 있는데 요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삼성은 그 법과 그다음에 권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삼성은 이 파기환송심을 최대한 길게 일단 끌겠다는 작전을 쓸 텐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 검찰에서 이 중요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하겠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직접 나설 것 같고요. 양석조, 박주성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공판을 계속해서 관여하면서 파기환송심을 곧바로 정리하겠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 최대한 중형을 받게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한테는 굉장히 이것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파기환송심은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잡혀요. 이내에 잡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뭐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뭘 협의하거나 그다음에 증인을 부르거나 그런 내용이 새롭게 사실심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결을 내릴 텐데 삼성이니까 여기에서도 또 여지를 만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3개월에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 이제 9월이 오는데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뭐 감옥행 열차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확실하게 못 박아놓고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몇 년 받을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뭐 5년은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삼성이니까 우리나라에선 삼성이 치해법권에 존재하기도 하고 삼성 앞에만 가면 법이 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삼성의 그 프리미엄을 뺀다고 하더라도 3년 6개월 밑으로 갈 수는 없고요. 5년의 그 벽을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죄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재산 국외도피죄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1심 구속될 때 78억 원을 해외 빼돌린 혐의로 재산 국외도피죄로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산 국외도피죄가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죄는 하나 덜었어요. 10년 감소한 거죠. 그러더라도 5년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3년 6개월 밑으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년 밑으로 내려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최소 3년 6개월은 아무래도 감옥에 있을 것 같다. 1년 정도 살았습니다. 혹시 뭐 정치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감경되거나 이를테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법이 없어집니까? 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사 이런 내용이 지금 고려되거나 감옥도 안 가고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특사를 얘기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일 관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전경련에서 얘기했는데 전경련이 아직도 있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체한다고? 근데 자기네들 단체니까 재벌을 위한 단체인데 전국 경제인이 아니라 재벌, 특별히 삼성을 위한 단체였고 세월호 사건 때 그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폭식투쟁 거기에 돈을 댄 사람들이 전경련인데 언제 갑자기 삼성 얘기하니까 다시 기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707번 쓰시는 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했던 정형식 판사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이 대법원 사실은 판결이 좀 이거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판결이 아니었나? 2심 판결이요? 그리고
판례도 대법원 판례도 이 뇌물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공무원이 네. 뇌물을 받았어요. 네, 네. 차를 받거나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아파트를 줬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명의 변경은 안 하고 줬어요. 그게 뇌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팔 수도 있는 권한도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정영식 판사가 예. 말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엇보다도 법을 어기는 판결을 했던 게 그 이재용 석방을 위해서 특별히 법을 이용한 거 아닌가 이런 네. 뭐 좀 비판도 좀 네. 비판에도 좀 수긍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서울 파산법원장으로 있나요? 네, 그래 법원장으로 지금 잘 가 계십니다. 이거 승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파기환송됐어요? 왜 파기환송된 겁니까? 파기환송했는데 네. 직권남용 직을 대통령 직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받았고 최순실 씨는 20년을 받았는데 뇌물 혐의와 직권 남용 등 다른 혐의하고는 분리해서 지금 판결을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병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량이 늘어납니다. 형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형량이 모자라다. 그렇죠. 더 많이 형량을 늘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늘려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니까 나눠서 판결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내려가서 고법 판사들이 판단할 때 이거 분리하면 형량이 늘어납니다. 여기도 억설이 납니다. 둘 다 20년이 넘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아이고 참. 무상급식이니까 그 안에서 편히 쉬면 됩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형량을 다 살고 나오면은 거의 100살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또 받아들여집니다. 일단 형량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든 다음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형이 확정되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실제 굉장히 악화돼서 구치소 그리고 법무부에서 굉장히 이분을 내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심도 높게 굉장히 많이 회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 상태 굉장히 좋고요. 주사 안 맞고 이상한 음식 안 먹고 그리고 감옥 밖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굉장히 건강 상태는 좋다고 지금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K75373429번 쓰시는 분 재판 계정이요.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햄버거를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버거 더하기 감자튀김 더하기 콜라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로 받았는데 3심에서는 각각 단품으로 따로 받아라 이런 판결인 것 같다. 이분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단품으로 따로 받으면은 가격이 늘어나겠네요. 좀 올라가죠. 네. 예,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비유를 드셨어요. MB 재판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이 여름 휴가기를 지나서 지난 수요일이었죠. 어제였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속개됐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왜 이명박 대통령 얘기할 때 제 목소리가 좀 힘이 좀 생기고 제가 좀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화나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따질 부분은 거의 따졌고요. 증인에 대한 그 조사도 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한 2번, 3번 정도 기일이 더 열릴 것은 같으나 지금 법원에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판결은 9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추석
늦게 지나면 네. 판결을 결심을 하고 판결을 할 텐데 9월 10월에는 판결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별다른 내용은 없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네. 뇌물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다른 뇌물과 다른 비혐의도 더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걸 자꾸 붙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 바깥에 있을까 봐 검찰에서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했는데요. 어떻게 고민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많은데 가장 작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의 실소유죄 의혹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삼성으로부터 뇌물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됐는데 뇌물죄로 구속됐습니다. 둘 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네. 삼성이 뇌물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국민들이. 삼성이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뇌물 액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말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지금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는 9월 중이고 그래서 판결은 10월 중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물 액수가 늘어난 데다가 그 전에 있었던 액수도 굉장히 컸고요. 징역 이명박 대통령 징역 15년인가요? 15년 받은 사람이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자기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맹점, 법의 구멍을 혼자서 이렇게 이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의 법 감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심 결과와 함께 보석이 해제되고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99%입니다. 99%. 네. 알겠습니다. MB도 감옥 간다. 네,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죠?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네.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신데 뭐 더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명박만 좋습니다. 아, 그래요? MB 대통령만 좋아하시고. 네, 이재용만. 이재용 부회장 좋아하시고.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좋아해요? 박근혜 최순실, 알겠습니다. 정유라 뭐 항상 저의. 정유라 씨는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저기 남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많이 다니십니다. 아이고. 예. 아니, 남자도 만나셔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끊어야 되겠네요. 네. 자, 주진우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속 인터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의 전속 리포터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찌감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왔는데요. 아침부터 이곳은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은 최종심이라 법정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죠. 예, 아무도 안 온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 그럼 뭐 아무도 못 만났겠네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석석이 아닙니다. 오늘은 매우 성의 있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날아왔습니다. 오늘 판결을 들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지겹습니다. 저도 사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드라마 중에서도 법정물은 잘 보지 않습니다. 판사 검사 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하는 건 아는데 오늘 판결 들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무슨 판사가 그렇게 말을 오래 해요? 응? 그 목도 안 마르나? 응? 곰 3마리 곰 3마리가 아니지 말 3마리 이야기까지는 어떻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최순실, 최서원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재판 큰일 났네. 이건 민주주의 재판이 아닙니다. 너무해요. 다 엎고 다시 해요. 재심 청구합니다. 미세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운명의 날. 그래서 결과는 성성. 파기환성.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뉴스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재판 판결 결과에 또 삼성전자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네.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반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이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또 성원을 부탁드린다. 네. 이런 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했었던 2심 판결 이것이 파기환송돼서 이 재판이 또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죠. 네, 일단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네. 뭐 물론 이제 2심도 유죄 취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긴 징역형이 불가피한, 실형이 불가피한. 네. 그런 판단이어서 뇌물 액수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그래요. 삼성전자의 이 입장문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수사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글쎄요 암암리에 혹은 뭐 대놓고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요 며칠 동안에 보수신문 경제신문에는요 삼성 위기론 뭐 이거를 계속 증폭시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민들도 이 기업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이지 이 기업 전체를 이제 해체시키거나 이런 걸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 애청자분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아베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일본 자체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의 이 같은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또 아울러 이 최근에 분식 회계를 비판하는 거지 뭐 삼성을 혐오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이후에 이건희 당시 회장이 사퇴를 했었었죠. 그 당시에도 삼성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삼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삼성이 여러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삼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니까 앞으로의 선 재판에서 조금 봐주십사 또는 국민들에게 동정 여론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가 똑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희 회장 때 이미 써놓은 걸 어떻게 뭐 글자 몇 개 바꾼 건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선거제 개혁안을 파행 끝에 의결했습니다. 네, 오늘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똑같이 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셈인데요. 네, 민주당 측은 오늘 그대로 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을 했고요. 주로 논리는 사실 이제 내년 총선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오늘 의결을 해야 8월 안에 의결을 해야 총선에 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은 날치기다, 독재다, 망란이다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항의를 했는데 어쨌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기립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시도를 했고 민주당 의원 8명에 더해서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 이렇게 11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다수결로 가결이 됐고요. 다만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김성식 의원이랑 같은 당적이지만 지상욱 의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찬성 표결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원회로 올라가는 건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이걸 뭐 제로날 수가 있나요? 네. 이제 법사위 올라가면 이제 9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근데 90일 꽉 채운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본회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실은 표결할 수밖에 없는 열차를 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남았는데, 하여튼 뭐 밑에 좀
자유한국당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서 타협의 묘를 발휘하면 될 텐데 네. 오늘 이 특위 의결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은 좀 뭐랄까요, 많은 아쉬움을 남기네요. 네, 사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8월 말까지 정개특위를 연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절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뾰족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치열한 토론을 하다가 아예 됐다고 그냥 의결해 버리자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 대화의 장이 마련될 만큼 마련됐는데 좀 아쉬워요, 자유한국당.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계류 기간인 90일 안에라도 다시 타협을 시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여야 합의, 그러니까 반대가 별로 없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 맞기는 하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절충이 가능한 그런 안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동물의 왕국에서 코브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코브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비판을 했네요. 네,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남긴 건데요. 검찰이 자료 확보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적인 셈법으로 법이 정한 국민의 들을 권리조차 틀어막는다면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저 수사를 핑계대고 내가 지금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난 얘기 안 하겠다. 이래서 청문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뭐 유명무실한 그런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또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윤소아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의견을 또 밝혔는데요. 방약무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을 했습니다. 방약무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와 예의를 모르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거나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윤소아 원내대표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조직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 이 뜻은 좋았지만 그러나 저는 조직의 충성이 곧 개혁 대상인 검찰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 원내대표 말은 검찰에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조직인. 그래서 검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개혁 대상인 검찰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여나 대변하지는 않는가라는 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구적폐 세력들에게 휘둘릴 총장은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뭐 정의당을 여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권 쪽에서는 지금 이 검찰이 청와대와 또 조국 후보자한테 이 조국 임명하지 마라, 조국 당시는 법무부 장관 후보지만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검찰 개혁이 시대의 어떤 그런 과제가 돼버렸는데 검찰이 자신들을 개혁할 그 주체를 상대로 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여권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조국 청문회가 이제 열리기로 됐는데요. 증인 명단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야당 측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한 증인이 25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 명단을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안건이 최장 90일 동안 법사위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여당이 이 청문회 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룬다면은 또 여당한테 이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표결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안건 조정의 구성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청문회 일정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청문회 일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석 요구서 같은 경우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조정회로 시간을 끄는 일종의 다른 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아예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6시 정각 KBS 1라디오 뉴스. 자, 어떤 뉴스가 첫 번째 뉴스로 나올 것인지 어제까지 물어봤는데 자, 오늘 좀 룰을 바꿔서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두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 말고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요? 그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의결 소식이 두 번째 뉴스로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뭘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이 세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의결 이거를 두 번째 뉴스로 꼽으셨고 자, 오창석 평론가. 저는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서 안건 조정위로 회부됐다. 아, 그래요? 그 얘기. 네. 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내용 이걸 두 번째 뉴스로 꼽으셨습니다. 자, 오늘 6시 뉴스 두 번째 뉴스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고 누가 맞췄는지 틀렸는지도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